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5년 차가 된 유부녀입니다. 5년 차라 말하면 딱 애매한 연차죠. 막 신혼은 아니고 그렇다고 아, 오래 살았네 소리 들을 정도도 아니고요. 남들 기준으로 보면 이제 슬슬 아이 얘기 나와야 할 시기인데 안타깝게도 아직 아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으면 제 시간이 남아 도는 줄 아나 봐요. 시누이가 계속해서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 얄미운 시누이에게 어떻게 속 시원히 복수를 날려줬는지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 저희도 별 생각 없었어요. 다들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아기 천사가 때 되면 알아서 오겠지. 저도 진짜 딱 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아기 천사라는 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바쁜 분이더라고요. 1년이 지나도 안 오고 2년이 지나도 기척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슬슬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먼저 묻더라고요. 아직 수식 없어? 그 말 들을 때마다 웃으면서 넘기긴 했는데 집에 와서 혼자 있으면 괜히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결국 병원을 가게 됐고 검사도 받고 치료 얘기도 듣게 됐습니다. 그게 이상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럼 자연 임신도 가능은 한 거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치료 병행하면 확률은 올라가죠. 치료라면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험관도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병원 나오면서부터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저는 괜히 혼자만 말이 많아졌죠.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가 찾아오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말도 없고 생각도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자마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아니, 그냥 생각 좀 하느라. 나도 마음은 복잡한데 그래도 희망은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아닌가 보네.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나는 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네. 당신은 안 그래? 뭘 이렇게까지 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하면 끝이 있긴 하고 의사도 확답은 못 한다잖아. 그 말 듣고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그땐 웃으면서 넘겼어요. 저도 겁은 났지만 그래도 해보자는 쪽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을 설득해서 그렇게 1, 2년 동안 불임 치료를 받았고 시험관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 생활은 거의 병원 스케줄에 맞춰 돌아갔어요. 주사 맞는 날엔 괜히 날카로워지고 결과 기다리는 날엔 휴대폰만 붙잡고 있고요. 결과요. 매번 실패였어요. 처음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그 다음엔 실망하는 게 일상이 됐죠. 이상하게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안 되면 안 될수록 이번엔 되겠지라는 기대를 더 하게 되니까요. 근데 남편은 반대였어요. 갈수록 표정이 굳어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제 그만하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솔직히 너무 지쳤어. 여기에 쓴 돈이 벌써 얼마인 줄 알아? 여보, 힘든 일 하는 건 난데 왜 당신이 그런 말을 해? 조금만 더 해보자. 응?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가져야 해? 우리랑 연이 없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당신까지 이런 말 안 해도 나 충분히 힘들어. 나도 답답하다고. 당신은 응원만 해주면 안 돼? 난 이제 모르겠어. 애 생겨도 기쁠지 모르겠다. 그 대화 이후로 저희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아이 문제 하나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서로 날이 서더라고요. 부부싸움도 잦아졌고 싸우고 나면 서로에게 실망해서 늘 묘한 침묵이 남았어요. 예전엔 싸워도 결국엔 웃으면서 풀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저희는 그냥 남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같은 공간을 공유하긴 하는데 부부 같은 모습은 찾기 힘들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없이 각자 할 일 하고 저녁엔 말없이 밥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말에도 같이 있긴 한데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은 느낌이었죠. 그럼 왜 이혼은 안 했냐고요.
뭐 아마 저희 같은 부부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아무도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서로에게 미련이 남아서도 아니고 아직 사랑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변화가 무서웠던 겁니다. 이혼하면 주변에서 뭐라 할까, 부모님이 실망하시진 않을까,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현상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아이 없는 집이라는 게 이렇게 조용한 줄 몰랐어요. 괜히 집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 빈 공간이 전부 제 마음 같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렇게 집안 공기가 썰렁해진 채로 살다 보니까요. 제가 점점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원래 저는 외동딸이었어요. 형제도 없어서 혼자 노는 거엔 이골이 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부모님 두 분 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세요.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고 전화로 목소리 듣는 게 전부가 되니까 슬슬 외로움이 밀려들더라고요. 친정이 멀다는 게 이렇게 체감될 줄은 몰랐네요. 빈집에 혼자 있으면 말 그대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간간히 프리로 들어오는 일을 부업하듯이 재택으로 하고 있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남편은 또 직종이 출장 가는 일이 종종 있는 일을 해요. 그러니 집에 혼자 남은 날엔 TV를 켜놔도 소리만 들리지 사람이 있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괜히 부모님 생각이 났고 그 생각이 길어지면 꼭 아이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아이가 있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었을까 같은 상상이요. 그런 생각을 할수록 더 허전해졌고 저는 그 외로움을 다른 데서 달래기 시작했어요. 바로 신우 아이들이었습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인데요. 1년 전에 이혼을 했고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둘이나 있는 상태였어요. 5살, 6살 연년생 남매요. 제가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유독 그 아이들한테 눈길이 가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신우는 다정한 엄마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해보자면 아이들한테 정이 없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말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때라도 쓰면 바로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신우는 원래부터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라고 들었는데 이혼하고 나서는 그게 더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엄마, 나 이거 해줘. 아, 좀 가만히 있어. 엄마 지금 바빠. 아, 엄마, 지금 해줘. 한솔, 엄마 지금 바쁘다고 했어, 안 했어? 정신 사납게 하지 말고 저리 가. 그러면 조카들은 빽 하고 울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 그럴 때마다 괜히 제가 먼저 나서게 되었죠. 아가씨, 제가 해줄게요. 소은아, 이리 와, 숙모가 해줄게.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신우는 아이들이랑 놀아주기보다는 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으면서 뭐가 그리 바쁘다는 건지. 아무튼 애들도 느끼는 바가 있는지 점점 자연스럽게 제 쪽으로 붙어오더라고요. 그럼 저도 그냥 애들이랑 놀아줬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신우한테 맨날 구박받는 게 안쓰러워서 더 눈에 밟혔던 건지 아니면 그냥 제 마음이 허전해서 그랬던 건지요. 그렇게 시댁에 가면 외숙모인 제가 어느새 아이들 챙기는 역할을 맡게 돼 있더라고요. 신우가 일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맡기는 것도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진짜 가끔이었어요. 언니, 오늘만 잠깐 애들 좀 봐줄 수 있어요? 이런 식이었죠. 근데 그 오늘만이 점점 잦아지더니 나중엔 주말은 기본이고 평일 저녁에도 아이들을 맡기는 일이 많아졌어요. 언니,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죠? 오늘도요? 오늘은 언제 오셔요? 아, 많이 늦진 않을 거예요. 저녁만 챙겨주시면 제가 와서 애들 데려갈게요. 알겠어요. 늦어지면 연락 줘야 돼요. 알았죠? 처음엔 당연히 힘들었죠. 시댁에 가서 한두 시간 놀아주는 거랑 하루 종일 혼자서 연년생 둘을 케어하는 거랑은 절대 같지 않잖아요. 밥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고 말리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외롭지 않았어요. 집안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 차는 게 좋았거든요. 평소엔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까지 크게 들리던 집이
그날만큼은 살아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참 순수하고 귀여웠어요. 별거 아닌 말에도 깔깔 웃고 저한테 붙어서 이것저것 자랑도 하고요. 애들이 점점 저한테 애착을 갖는 것도 보이니까 그럼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저도 정을 많이 주게 됐죠. 외로운 생활 속에서 그 아이들이 제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신우가 아이들을 맡길 때마다 저는 별다른 거절 없이 받아줬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더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걱정도 했어요. 그거 신우가 너 이용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도 들었고요. 근데 그때 저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고 그 시간만큼은 제 외로움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어떤 배신을 당할지도 모르고 서로 도와주는 거라고 상부상조라고 스스로는 뿌듯해하고 있었지 뭐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넘기던 제 생각을 한 번에 고쳐먹게 만든 날이 있었어요. 그날들도 별다를 거 없는 여느 날과 비슷하게 신우가 아이들을 맡기고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신우가 유난히 꾸미고 나가는 날이 많았거든요. 머리부터 화장, 옷까지 평소랑은 좀 달랐어요. 누가 봐도 데이트하러 가는 것 같은 모습이니까 느낌상 새 남자라도 생긴 것 같더라고요. 뭐 좋은 년이 있으면 좋은 거고 조카들한테도 새아빠 생기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잘 협조해줬어요. 그날은 남편은 마침 출장 중이었고 집에는 저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는 오롯이 제가 아이들 담당이었죠. 밥 먹이고 놀아주고 낮잠 재우고 간식 챙기고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보냈어요. 연년생 둘을 혼자 보다 보면 시계 볼 틈도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낮잠에서 깨고 나서도 한참을 놀아줬고 저녁 먹이고 씻기고 나니까 어느새 밤이 됐는데도 신우가 안 오더라고요. 조금 늦나 보다 했죠. 그러다 시계를 봤는데 밤 11시가 넘었더군요. 그제야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언니, 너무 늦었죠? 오늘은 약속이 생각보다 길어져서요. 애들은 자요? 연락을 안 줘서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연락하려던 참이었는데 다행이야. 애들은 이미 자요. 그렇구나. 언니, 그럼 나도 오늘은 그냥 애들이랑 자고 내일 아침에 바로 정리하고 갈게요. 알겠어요.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자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작은 방 하나를 아예 신우랑 아이들 쓰는 방으로 비워두고 있었거든요. 신우는 들어오자마자 대충 씻고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다가 화장실 가려고 방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 안에서 신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소리가 그대로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아마 애들이 엄마 들어온 소리에 깬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은 유모가 뭐 해줬어? 순간 진짜 귀를 의심했어요. 유모요? 외숙모도 아니고 숙모도 아니고 유모라니요. 머릿속이 잠깐 멈췄는데 아이들 목소리가 바로 이어서 들렸습니다. 오늘은 유모가 샌드위치 해줬어. 우리가 좋아하는 걸로 해줬어. 그리고 유모가 놀이터에도 데려갔어. 미끄럼틀도 타고 그네도 태워줬어. 아이들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유모라는 말이 나오는 걸 듣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물론 애들이 그 말 뜻을 정확히 알고 썼을 리는 없죠. 신우가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냥 따라한 거였을 겁니다. 그래도요, 제 앞에서는 분명 숙모라고 부르던 애들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꼼짝도 못했습니다. 당장 문 열고 들어가서 뭐라고 하고 싶었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라고 따지고 싶었고, 애들한테 뭘 가르친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기도 했어요. 근데 애들 앞에서 그렇게 싸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돌아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단어 하나만 맴돌았어요. 유모.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시간,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던 그 시간들이 신우 입장에서는 그냥 공짜 유모 역할이었나 싶어서요.
그전까지는 힘들어도 아이들이 예쁘니까 하고 넘겼습니다. 외로움도 채워지고 집도 덜 조용해지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냐 스스로를 설득해봤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더는 예전처럼 아이들을 봐줄 자신이 없어졌어요. 사실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애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서운한 감정이 밀려들어서 마냥 예쁘게는 봐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완전히 잠든 것 같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저는 작은 방 문을 열고 조용히 신우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애들 다 자는 것 같으니까 지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신우는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휴대폰 화면을 끝까지 보다가 마지못해 내려놓고는 제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고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표정이 왜 그래요? 설마 애들 때문에 뭐 있어요? 들어보니까 애들 오늘 말썽 안 피우고 잘 있었던 것 같던데.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화내고 싶지 않았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아까 애들 방 앞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아가씨가 애들한테 저를 유모라고 부르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불렀어요? 왜 아이들 앞에서 저를 유모라고 해요? 그러자 신우 표정이 딱 굳더니 제가 한 말의 요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쪽으로 반응하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럼 언니 일부러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애들 방 앞에 서서 우리 대화 엿들은 거예요?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좀 음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사생활 침해잖아.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이 막힐 뻔했지만 다시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엿들은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가다가 우연히 들린 거예요. 문도 제대로 안 닫았던데요, 뭐. 그리고 엿들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 앞에서 저를 유모라고 부른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선 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우는 잠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대놓고 가볍게 말하더라고요. 말투가 더 열받았어요. 언니 참 피곤하게 사시네요.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예요? 그냥 애들이랑 장난삼아 부르는 호칭이에요. 나 대신 언니가 애들 봐주는 날이 많으니까 그 정도 말도 못해요. 애들이 무슨 뜻을 알고 쓰는 것도 아니고요. 언니가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오히려 속상하네. 저는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신우는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는 반응이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낼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장난이어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애들 좋아서 봐준 거지 유모 역할 하겠다고 한 적 없어요. 지금이야 애들이 재미로 그렇게 부른다고 해도 나중에 그 말 뜻 이해하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아가씨가 어떤 의도였는지 상관없이 제가 기분이 나쁘다고요. 그런데도 신우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진짜 신기할 정도로요.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굴더라니까요. 그걸 보니까 딱 감이 왔어요. 아, 신우는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속으로 생각이 정리되더군요. 호의도 계속되면 혹으로 본다더니 진짜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신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여서 호의로 아이들을 맡아준 게 신우 눈에는 그냥 공짜 유머였던 겁니다. 그걸 장난이라는 말로 덮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때부터는 더 말해봤자 소용없겠더라고요. 신우한테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통할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짧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더 말 안 할게요. 들어가서 애들이랑 쉬세요. 신우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일어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진짜 언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언니를 위해서라도 좀 편하게 생각해요. 그 말 남기고 그대로 방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네요. 그때 확실히 마음 먹었습니다.
두 번 다시 신우 아이들을 예전처럼 돌봐주지 않겠다고요. 아무리 아이들이 귀엽고 아무리 제가 외로워도 신우 편의를 위해 이용당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요. 호의는 여기까지라고 제 안에서 선을 하나 딱 그어버린 밤이었지요. 그렇게 저는 속으로만 선을 그은 채로 지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예전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 스스로는 신우랑도 굳이 부딪히지 않았고 애들 문제도 더 이상 제가 먼저 나서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그거를 아마 당사자인 신우도 느꼈나 봐요. 그래도 눈치는 있나 보죠? 어느 날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구구절절요. 언니, 요즘 재테크 같은 거 관심 있으세요? 제가 요즘 좀 좋은 걸 알게 됐는데 언니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그동안 언니가 저희 애들 돌봐준 거 너무 고마워서요. 그냥 말로만 고맙다고 하기엔 제가 양심이 찔려서 이번엔 진짜 언니한테 도움되는 걸로 사례를 좀 하고 싶었어요. 문자 읽자마자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어요. 사례라니요? 그 단어 자체가 낯설기도 했고 신우 입에서 나올 말은 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물어봤죠. 재테크요? 요즘 뉴스만 틀면 코인 사기다 폭락이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요. 아가씨가 그런 재테크를 했었어요? 전 그런 거 무서워서 별로예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고 말을 하는데 딱 봐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흥분한 사람 있잖아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겠다는 느낌이었어요. 아, 언니, 그건 뉴스가 너무 과장된 거예요. 다들 모르니까 무서워서 그런 말 하는 거고요. 제가 아는 오빠가 하나 있는데 그 오빠가 알려주는 정보가 진짜 대박이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는 건데 저 이번에 수익률 40% 찍었어요. 진짜로요? 이거 언니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건 타이밍이라서 빨리 들어가야 돼요. 40%라는 숫자를 들으니까 솔직히 마음이 안 흔들렸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래도 바로 믿고 싶지는 않아서 말을 아꼈어요. 반신반의하는 제 기색이 느껴졌는지 신우는 다음 날 또 다른 걸 보내왔습니다. 인증이라면서요. 휴대폰 화면을 열어보니까 잔액 화면이 찍혀 있더라고요. 몇백만 원이 늘어난 숫자가 딱 보이는데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야? 싶은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언니, 이거 보세요. 제가 괜히 말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언니한테도 한번 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가씨 계좌예요? 아가씨, 대단하네. 저는 이런 거 처음이라 좀 무서운데요. 처음부터 꼭 큰 돈 넣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서우면 50만 원 정도로 시작해보면 어때요? 큰 돈도 아니고 재미삼아 해보기엔 나쁘지 않지 않아요?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제가 타이밍 다 봐드릴게요. 50만 원이라는 말에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전 재테크를 크게 해본 적도 없고 사실 돈에 욕심 많은 성격도 아니거든요. 근데 50만 원이면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잃어도 크게 아프지 않을 것 같았고 괜히 한 번쯤은 해봐도 되지 않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액으로 딱 신우가 알려준 대로 따라 해봤어요. 그랬는데요. 이게 웃긴 게 진짜로 며칠 만에 돈이 불어나는 거예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숫자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니까 기분이 묘해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기도 했고요.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얼마 안 되긴 한데 수익이 나긴 났어요. 언니, 거 봐요. 내 말 듣길 잘했죠? 이게 퍼센테이지라서 언니가 넣은 만큼 더 받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투자 금액 늘려보면 돼요. 솔직히 그 후로도 큰 금액을 넣는 건 무서워서 짜잘짜잘 더 해봤는데 이게 나름 용돈벌이가 잘 되더라고요. 신우 얘기도 들어보고 흥미가 생기니까 저 스스로 공부도 해보니까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신우랑 재테크 관련해서 많이 수다를 떨게 됐어요. 어느새 신우랑 있었던 갈등은 조금씩 옅어지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료의식,
뭐 이런 게 스멀스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참 갈대 같죠. 근데 신우가 점점 사람이 또 변하는 겁니다. 제가 좀 수익이 났다고 기뻐하고 있으면 그 웃음이 살짝 달라졌어요. 전에는 같이 기뻐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좀 거들먹거린다고 해야 하나? 더 이상 추천이라기보다는 조언에 가까웠죠. 이건 언니가 혼자 결정하면 위험해요. 제가 말할 때만 움직이세요. 요즘 제가 이쪽으로 공부를 제대로 좀 해서 감이 좋아요. 그 말투가요, 딱 설명하기 어려운데 묘하게 우쭐했어요. 마치 자기가 투자 조언가라도 된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잘 된 게 아니라 본인 덕분에 된 것처럼 말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크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벌긴 했고, 솔직히 말하면 외로웠던 제 삶에 잠깐이나마 다른 자극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요. 처음에 신우는 투자하는 법이랑 사고 파는 방법만 알려줬을 뿐이었어요. 그 이후에 종목 고르고 타이밍 보는 건 제가 공부해서 한 게 더 많았고요. 이 과정은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신우가 먼저 코인 투자를 권유했고, 제가 공부해서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당신도 조금 해볼래?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딱 잘라 말했어요. 당신도 조금 해볼래? 이걸로 용돈벌이 하니까 꽤 쏠쏠해. 덕분에 오늘 장 볼 때 평소보다 좋은 거로 샀다? 아니야, 난 그런 거 적성에 안 맞아. 실시간으로 오르내리는 거에 일희일비할 타입이라 아예 손 안 대는 게 나아. 그래도 공부해보면 생각보다 괜찮던데. 나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건 아니야. 됐어. 당신이 알아서 해. 난 그런 거에 소질 없어. 그렇게 말하길래 더 권하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오히려 신우가 제 수익 나는 걸 보고 언니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면서 묻길래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해 준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요즘은 얼마나 나와요? 이번엔 뭘로 벌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저도 사람이니까 솔직히 자랑 안 하고 싶겠어요? 몇 번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 줬죠. 그렇게 신우도 제 얘기 듣고 몇 번 이득 본 것도 사실이었고요. 이건 누가 누구 덕을 봤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는데 신우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난 모양이더라고요. 언니, 그거 봐요. 결국 제 말 듣고 돈 번 거잖아요. 아가씨 말도 참고는 했지요. 참고가 아니라 거의 그대로잖아요. 제가 방향 잡아준 거 아니에요? 방향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유, 언니, 왜 이렇게 인정에 인색해요? 이 정도면 제 덕 맞죠? 이런 말이 농담처럼 툭툭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키워줬다는 뉘앙스로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엔 딱 그랬습니다. 관계가 아주 조금, 아주 천천히 기울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며칠 뒤 신우가 전화를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언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줄 수 있죠? 이번 주말이요? 갑자기요? 네, 하루만요. 하루만. 언니, 코인으로 재미 좀 봤잖아요. 그거 다 제가 정보 준 덕이니까 이번엔 나 좀 도와줘요. 아가씨, 저 이제 애들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에이, 설마 그 정도도 안 도와줄 건 아니죠. 언니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죠.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말 돌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게 받아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도 더는 캐묻지 않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무 마음의 준비도 안 하고 있었던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리길래 문을 열었는데 현관 앞에 아이들 손을 꼭 붙잡고 서 있는 신우가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왔어요. 숙모, 그 웃는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반갑지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웃으면서 안아줬을 텐데 이제는 몸이 먼저 굳더라고요. 신우는 숨 돌릴 틈도 안 주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언니, 하루만 부탁해요.
진짜 급해서 그래요. 오늘만요. 오늘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을 거의 떠밀듯이 집 안으로 들여보내더니 아이들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는 다시 문을 열더라고요. 저는 안 된다고 말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말도 꺼내기 전에 신우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문이 닫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황당했죠.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이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거실로 들어가 TV를 켜달라고 했고 저는 한숨을 깊게 쉬면서 리모컨을 건넸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신우를 쫓아갈 수도 없었어요. 하루만이라는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넘기자고 오늘만 참자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오늘만 봐주고 내일부터는 진짜 확실하게 선을 긋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신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은 한참 지났고 이제 슬슬 와야지. 애들 데리고 다시 들어가서 잠을 잘 텐데요. 전화를 걸어봤어요.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메시지도 보냈는데 읽음 표시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졸리다면서 제 주변을 맴돌았고 어쩔 수 없이 평소처럼 씻기고 재웠어요. 신우가 말하는 하루만이라는 게 진짜 1박을 말한 건가? 그럼 이틀 아닌가 하면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고 다음 날이 왔고 또 하루가 흘렀어요. 하루만이라던 말은 어느새 이틀이 됐고 사흘이 됐고 정신 차리고 달력을 보니까 나흘째더라고요. 그제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실 제 화야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요,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게 제일 컸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애들이 제 얼굴부터 쳐다보더라고요. 괜히 제 옆으로 바짝 붙어서요. 송모, 엄마 오늘은 와? 글쎄, 숙모도 잘 모르겠네. 엄마가 많이 바쁘신가 봐. 어제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게, 소은이는 숙모랑 있는 건 싫어? 할머니한테 데려다 줄까? 아니, 숙모랑 있을래.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으니까 점점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아이들 앞에서 화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엄마가 숙모한테 너희를 버리고 갔단다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저 애써 웃으면서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아이들 시선이 잠깐 다른 데로 가면 그제야 휴대폰을 붙잡고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는 갔어요. 한 번, 두 번, 10번. 수십 통을 걸었는데도 끝내 받질 않더라고요. 문자도 보냈습니다. 언제 오실 거예요? 애들 계속 기다려요. 이제는 연락 좀 주세요. 그런데 읽음 표시조차 없었어요. 그게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아예 안 보는 거면 차라리 보기라도 하겠는데 일부러 씹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왜냐면 답답한 마음에 괜히 SNS를 열어봤었거든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염탐을 좀 했더니 신우가 멀쩡하게 다른 사람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만 거예요. 이쯤 되니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중인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만큼은 남편이 좀 나서주길 바랐어요. 최소한 자기 동생이니까요. 당신 지금 통화 가능해? 왜? 무슨 일 있어? 아가씨가 우리 집에 애들 맡기고 나흘째 연락이 없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봐. 그래? 그래가 아니라 애들이 계속 엄마 찾잖아.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 아니, 뭐 바쁜가 보지. 걔도 뭐 일부러 연락을 안 받겠어? 잠깐 짬내서 문자 하나 남기는 게 어려워? 보니까 SNS는 잘만 하시더만.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남편 목소리가 한결 차가워졌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은주 덕분에 돈 좀 벌었잖아. 그랬는데도 애들 좀 봐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나 지금 애들 얘기하고 있잖아. 당신이 불만만 많으니까 그러지. 그리고 은주 일은 나도 알 바 아니야. 그런 건 너가 좀 알아서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로 마음속에서 뭔가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들은요, 애들 생각도 안 하고 제 입장 같은 건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자기들 이득만 계산하고 있구나. 결국 코인 얘기로 제가 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은혜 갚으라고 이 상황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거고요. 이게 내가 알아서 할 문제야? 네 동생이라고, 네 동생. 당신이야말로 연락 한번 넣어보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럼 내가 출장 중인데 뭘 어쩌라고? 당신이 좀 참아. 애들 불쌍하잖아. 그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애들이 불쌍한 건 맞죠. 근데 왜 그걸 제가 참아야 하냐는 거예요. 왜 책임은 항상 제 몫인지 그 순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남편도 신우도 저를 너무 쉽게 보고 있다는 걸요. 제가 결국엔 다 해줄 사람이라고 그냥 떠안고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 방문 쪽을 몇 번이나 바라봤고 제 휴대폰 화면도 몇 번이나 켰다 껐다 했습니다. 그제야 인정하게 됐어요. 이건 더 이상 참을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래,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지? 내 방식대로 해주마.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신우가 연락을 안 받는 이유도 어디 있는지도 굳이 더 추측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중소기업 다닌다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출근은 했겠지 싶었습니다. 작년이었나 이직했다고 자랑하면서 내밀던 명함이 문득 떠올라서 서랍을 뒤졌어요. 그 명함을 손에 쥐는 순간 더 고민할 이유는 없더라고요. 아이들 외투 입히고 가방 챙겨서 그대로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 손만 꼭 잡고 따라왔고요. 회사 건물에 도착해서 데스크로 갔어요. 괜히 눈치 볼 필요도 없었고 미리 양해를 구할 생각도 없었죠. 안녕하세요. 박은주 씨 자리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은주 씨 새언니인데 전해줄 게 있어서요. 아, 박은주 씨요? 잠시만요. 직원은 아무 의심 없이 자리 위치를 알려줬어요. 그게 더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인데 며칠 동안 그렇게 전화 붙잡고 애를 태웠는지 아무튼 안내받은 쪽으로 사무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 멀리 신우가 보였어요. 자리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 전화는 그렇게 씹어놓고 돈은 벌겠다고 멀쩡히 출근은 한 꼴을 직접 보니까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소리치면서 신우 쪽으로 달려갔고 그 순간 사무실 전체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 키보드 두드리던 소리도 멈추고 여기저기서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신우는 그 자리에 굳은 듯 앉아 있다가 아이들을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어요. 그때 옆자리 직원이 상황을 이해 못하겠다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은주 씨 애가 둘이나 있었어요? 결혼 안 하셨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느낌이 왔어요. 아, 이 인간 처녀인 척 살았구나. 이혼한 것도 애 있는 것도 전부 숨기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감은 바로 확신이 됐죠.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서 신우 쪽으로 다가왔거든요. 잠깐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당신 애가 있었어? 아니, 잠깐만 진정해봐. 내가 설명하려고 했어. 설명? 언제? 언제 설명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까지 다 만나놓고 언제? 결혼식에서 하려고 했어? 그건 처녀라며 결혼한 적도 없고 애도 없다고 했잖아. 남자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사무실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그대로 들렸어요. 설마 애 있는 줄 모르고 사귄 거야? 이혼녀였던 거네. 이런 말들이요. 신우가 이혼도 아이들도 전부 숨기고선 간도 크게 사내 연애까지 한 거였어요. 회사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둘이 사귄다는 건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애가 있다는 건 정말 아무도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남자는 완전히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고요. 남자 말 들어보니까 처녀라고 뻥치고 유혹해서 받아낸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근무 중에 터진 소란이라 사무실은 순식간에 엉망이 됐어요. 다들 일은 안 하고 대놓고 수군대기 시작했고요. 신우는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순식간에 희대의 쌍년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제야 신우는 저를 노려보더니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복도로 나갔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애들을 데리고 와? 뭐 하긴요. 아가씨가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찾아왔지. 아이들이 엄마를 찾네. 그 말에 신웃음이 거칠어졌어요. 제가 일부러 더 성질을 돋운 거긴 한데요. 신우가 회사인 거는 신경도 안 쓰이는지 쌍욕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네가 뭔데 내 인생에 회방을 두냐. 애 못 낳는 거 자기한테 화풀이 하는 거냐. 네 인생 망했다고. 남 인생도 같이 망치고 싶은 거냐. 그런 생각들은 어떻게 하는지 신기할 정도로요. 이상하게 저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사실 아까까지는 저도 몰랐던 사실들이 몰아치니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에서 쿵쿵 소리가 날 정도였는데 그쯤 되니까 머리가 또렷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지, 지가 나한테 이딴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괘씸함만 남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에 남편도 시댁도 모르게 신우가 제게 따로 연락을 해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시작은 코인이었어요. 저랑 신우랑 아직 한창 사이 괜찮았을 때 있잖아요. 코인 얘기로 좀 의기투합했을 때요. 그때 신우도 제 덕에 여러 종목에서 이득 본 적이 있었고 나름 괜찮은 파트너 상태를 이어오긴 했었거든요. 물론 신우가 갑자기 배떼지가 불러서 저한테 자기가 은인이니 뭐니 하기 전까지만요. 아무튼 그때 우리가 합의해서 어느 한 종목에 같이 돈을 넣어보기로 했거든요. 큰 돈이 모여야 큰 수익이 나니까요. 그렇게 결국 저희는 그 한 종목에 각각 200만 원씩 해서 총 4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운 좋게도 수익은 제법 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딱 그때가 좋다고 봤어요. 아가씨, 지금이 딱 좋아 보여요. 이쯤에서 빼죠. 아니에요, 언니. 우상향인데 아직 더 가봐야죠. 지금 빼면 너무 아까워요. 수익도 꽤 낮잖아요. 욕심부리다 달라요. 언니는 왜 이렇게 겁이 많아요? 조금만 더 보자니까. 문제는 그 구조였어요. 같이 투자한 거라서 한 명이라도 안 빼겠다고 하면 원금이랑 수익을 따로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제 몫을 빼고 싶어도 신우가 안 빼겠다고 버티는 이상 방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제 수익금도 그대로 묶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의견 취합이 안 되니까 신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해요. 언니가 넣었던 원금 200은 제가 질 테니까 언니 수익으로 난 돈은 저한테 좀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는 건 어때요? 저는 그래도 상관없긴 한데 아가씨 진짜 괜찮겠어요? 나는 이제 위험할 것 같다니까. 아니야, 언니. 언니는 좀 너무 수비적이에요. 저 혼자 더 이득 봐도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에요. 그러니까요. 신우는 투자를 계속 끌고 가고 싶었고 대신 제 몫으로 나와야 할 수익금을 본인이 빌려 쓰겠다는 거였어요. 자칫하면 제 수익금까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신우가 차용증까지 쓰겠다고 하니까 저도 별로 상관없었어요. 몇 월 며칠까지 갚겠다고 날짜까지 적고 서명도 하고요. 그때 저는 솔직히 크게 급하지 않았어요. 차용증도 있으니 천천히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 투자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신우가 욕심을 부려서 끝까지 안 빼더니 말 그대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그 돈을 당장 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적어도 그날 회사 복도에서 쌍욕을 듣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저는 신우를 보고 똑바로 얘기해 줬어요. 아가씨, 그때 빌려간 돈이죠? 이미 한 달만 쓰고 갚는다고 한 날짜 훨씬 지났어요.
지금 이 와중에 그 얘기를 왜 해?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 그럼 언제 해요? 날짜 지났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잖아. 그럼 언제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까지 주세요. 안 주면 법적으로 갈 거니까요. 신우 얼굴이 확 바뀌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욕을 퍼붓던 사람이 바로 꼬리를 내리고 싹싹 빌더라고요. 언니, 잠깐만요. 지금 내 상황 알잖아. 나 지금은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그러면서 신우는 울먹이기까지 했어요. 코인 투자 실패로 돈 빌렸던 것부터 처녀인 척하고 연애했던 일까지 그거 다 시댁엔 비밀로 해달라고 뻔뻔하게 부탁하더라고요. 그게 다 들통나면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날 거라고요. 우리 시댁은 아버님이 특히 엄하신 분이셨거든요. 아버님이 신우가 한 짓거리를 알게 되면 아마 크게 노하실 게 뻔했어요. 게다가 아버님은 남매 우애를 중시하는 분이라 이렇게 될 동안 오빠인 넌 뭐 했냐며 남편까지 혼내실 게 뻔했고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봐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저를 유모라고 부르던 얼굴이 떠올랐고 아이들 앞에서 저를 유모라고 부르던 얼굴, 와이프 힘든 건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남편 얼굴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혼쭐이 나야 할 사람들은 제대로 한 번은 나야 한다고 생각했죠. 결국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신우는 돈을 갚지 않았어요. 갚지 못한 건지 회피한 건지 아무튼 연락도 흐지부지해졌고요. 저는 그대로 신우를 상대로 지급 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같은 날 시댁에도 전화를 드렸죠. 아이들 맡겨두고 잠수 탄 일부터 돈 문제까지 전부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일은 예상보다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아니, 정리됐다기보다는 한꺼번에 터졌다고 해야 맞겠네요. 하루 이틀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죠. 제가 묵혀놨던 일들과 회사에서 벌어진 일까지 전부 아버님 귀에 들어갔고 시부모님도 이번만큼은 더는 감싸줄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시부모님은 당분간만 아이들을 시댁에서 돌보겠다고 했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생활비, 학원비, 식비까지 전부 계산해서 신우에게 청구하겠다고요. 더 이상 아무 대가 없이 책임을 떠넘기게 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아이들을 핑계로 도망치는 건 여기까지라는 의미였고요. 신우는 그 집에서 사실상 쫓겨났고 회사 쪽도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신우가 다니던 회사에서 결국 정리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신우가 사내 연애 중이던 그 남자가 회사 대표랑 친척 관계였다나 봐요. 그래서인지 회사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끌어다 붙여서 단번에 정리해버렸다고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정도 직장도 동시에 무너진 셈이었죠. 그 여파는 남편한테도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아버님이 남편을 따로 불러서 크게 혼냈다고 하더라고요. 여동생 하나 제대로 단돌이 못한 책임도 책임이지만 그동안 가족 일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이유로요. 이번에 받기로 되어 있던 토지 증여도 결국 물 건너갔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아쉽다기보다 꼴 좋다는 생각부터 들었네요. 그 얘기를 들은 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저한테 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당신은 그런 짓을 하면서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정말 몰랐어? 아니, 알았는데? 뭐라고?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거야?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까지 키운 거냐고. 왜 당신이 나서서 터뜨려?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잖아. 모른 척하고 그냥 나 혼자 다 감내하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콱 죽었으면 당신도 속 시원했겠다. 그치? 오버 좀 떨지 마. 조금 참는다고 탈이라도 나? 적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지. 은주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남편은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난다는 느낌보다는 자기 인생이 꼬였다는 걸 제 탓으로라도 돌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도 코인으로 돈 좀 벌었잖아. 그 덕에 은주한테 도움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럼 애들 좀 봐주는 게 그렇게 큰 문제야? 그럼 당신이 봤어야지. 당신이 그놈의 잘난 출장 좀 안 가고 니네 동생 애 봐줬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돼도 네 연락 다 씹는 니네 동생 참 이쁘겠다. 그치? 그리고 말 좀 똑바로 해. 나보다 걔가 내 덕 더 많이 봤어. 그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끝까지 제 입장을 이해할 생각이 없다는 걸요. 여동생 하나 제대로 단돌이 못한 것도, 가정을 이렇게 방치한 것도 다 제 탓으로 돌릴 준비가 돼 있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탓인가요? 다 지 탓인 거 아니까 괜히 저한테 화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로 설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조용히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이혼 서류지.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를 낼 힘도 붙잡을 말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토지 증여까지 날아간 상황에서 제가 곱게 보일 리도 없었겠죠. 결국 남편은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수긍하더라고요. 애정도 책임도 남아있지 않은 결혼 생활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이혼을 진행 중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마음이 오히려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남의 인생 구멍을 메우는 역할이 아니라 제 행복을 찾으며 살고 싶어졌거든요. 그동안 아이가 없어 쓸쓸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다가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보자고요. 그래서 요즘은 지역 아동센터 봉사활동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요. 이번엔 진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 마음을 쓰고 싶어졌거든요. 유모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을 아끼는 어른으로요. 아이들 곁에 있으면서 저도 위로를 받고 숨을 좀 고르려고 합니다. 아직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참는 삶이 아니라 제 선택으로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요. 그게 지금의 저에게는 충분한 변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더 잘 정리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께서 제 속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